나는 홍범도 제11장 해후. 이호경이 여천을 잃은 지 꼬박 6년이 됐다. 그때 오경은 6놈과 상대에 싸우던 여천이 뒤에서 달려든 놈에게 칼집을 맞고 쓰러지는 걸 목격했다. 6놈이나 되었으므로 여천으로서는 불가항력이었다. 삽시에 일어난 일이었다. 오경은 경황 없이 쓰러진 여천을 향해 뛰다 뭔가에 걸려 엎어졌다. 무의식 중에 배를 감싸느라 몸을 말았는데 혼절했던가 눈을 뜨니 캄캄했다. 덕원 분해로 가던 그 길목 얼음이 아니라 어느 광 안이었다. 혼이불 같은 걸 덮고 있었다. 배에 손을 대봤다. 태동이 느껴지지는 않아도 태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았다. 이상이 생겼다면 배가 아플 것이고 하열도 느껴질 터인데 배가 아프지 않고 사세 습기도 없었다. 겁탈을 당한 것도 아니었다. 입고 있던 쾌자 매듭이 풀리지 않았고 허리춤이 그대로였고 버선과 갓신도 신은 채였다. 놈들은 혹시라도 금품을 지녔을 것이라 여겨 옷을 해적이지도 않았다. 돈 주머니도 그대로 있었다. 그 한 달 전 여승 모지가 수태한 걸 여승 모지가 수태한 게 알려지면서 신충사가 벌컥 뒤집혔다. 모지를 수태시킨 사내가 행자승 여천인 게 알려지자 신계사가 벌집 쑤신 것처럼 됐다. 금강산하 최대 추문으로 번질 중들끼리의 정분사태였다. 양절에서는 두 사람을 재빨리 혼인시키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했다. 신충사 법당에서 혼례식을 치르고 떠날 때 여천은 두 사람의 전 재산을 오경이 지니게 했다. 여천이 종이공장에서 벌어 지니고 있던 것에다 신계사 지담 스님께서 주신 스문양과 신충사 화선 스님이 주신 스문양이 보태진 것이었다. 오경은 그 돈이 담긴 주머니를 실을 꼰 끈에 달아 발목에 묶고 버선목으로 가리고 다녔다. 오경은 몸을 일으켜 광 속에 고인 어둠을 둘러봤다. 어둠에는 결이 있기 마련이었다. 그 어떤 밤도 완벽히 어둡지는 않았다. 모든 어둠에는 빛이 들어 있었다. 잠깐 보고 있자니 판문 틈새로 결다른 어둠이 비쳐들었다. 항아리에도 제각기 어둠으로 다르게 드러났다. 실렁에는 채반들이 얹혔다. 광 안쪽은 기역자로 꺾여 들었고 그 끝 위쪽에 네모난 두 짝 창문이 달려 있었다. 그쪽으로 꺾여드는 양쪽에 기둥이 선 게 보였다. 오경은 창 쪽까지 확인하고 누웠던 자리로 돌아왔다. 혼이불을 더듬어 결을 찾은 뒤 한 끝을 이로 물어뜯었다. 물어뜯은 끈을 잡고 푹푹 찢었다. 8줄로 찢은 광목을 엮어 줄로 만든 뒤 중간 기둥에다 묶었다.
다른 한 끝을 잡고 옹기로 올라가 광목줄을 늘어뜨렸다. 엎드린 자세로 다리부터 내놓고 광목줄을 잡고 내려왔다. 기껏해야 키높이인 창을 그리 어렵게 나왔던 건 물론 6달째로 접어든 태아 때문이었다. 일을 당했던 자리로 되돌아갔다. 날은 아직 덜 밝았으나 어제 앉았던 자리를 알아보았다. 여천은 보이지 않았다. 넓게 빨라붙은 핏자국을 흙으로 덮어버린 흔적은 남았는데 그는 없었다. 거기 닿기만 하면 그가 뛰어나오리라 여겼다. 하다못해 그가 길가 풀숲에 널브러져 있기라도 할 줄 알았다.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며 몸이 떨렸다. 전날 앉았던 길가 바위를 찾아 앉았다. 어제 쉬느라 바위 아래 내려놓았던 여천의 등짐이 그대로 있었다. 바위에 앉은 채 달달 떨면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다. 그놈들은 약취할 계집이 아니라 팔아넘길 계집을 원했다. 무엇을 원했건 시끄럽지 않기를 바랐을 놈들이 쓰러진 여천을 길에다 그대로 둔 채 이 오경을 들고 가지는 않았을 터 금방 어느 으슥한 데다 버렸을 것이다. 눈물을 훔치고 두건을 다시 눌러쓰고 갓신끈을 조이고 일어났다. 등짐을 지고 건너편 산등성이로 올라 길모퉁이 바위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등짐을 숨겨놓고 등성이를 내려와 여천을 찾기 시작했다. 나무 사이사이, 바위 사이사이 밭두렁을 돌고 옴파간 곳마다 뒤졌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뒤져도 그 죽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살아있는 게 분명했다. 애써 그리 여겼다. 뒤늦게 정신이 든 그가 아내를 찾아 나선 것 아니겠는가. 등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까닭이었다.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다. 등성이로 올라와 등짐을 풀었다. 물이 꽉 찬 물주머니와 누룽지 가루와 어포와 육포 등의 먹을거리가 있었다. 끼니마다 주막에서 먹고 저녁이면 주막에서 묵으면서도 여천은 오경의 주전벌이를 연신 마련해 자신이 지는 등짐 속에 넣었다. 걷다가 쉴 때마다 먹을거리를 내주곤 했다. 등짐 속에 먹을거리가 있던 이유였다. 반직골이 하며 오경의 요강까지 든 등짐 속에는 은갑 단도와 금박 총과 실탄 100여 개도 있었다. 여천에 따르면 총을 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채워 놔야 했다. 총을 쏠 때는 안전고리 풀고 격발하고 쏘기까지 눈 깜짝할 사이여야 했다. 여천은 오경한테 실제로 총탄을 쏴보게 하지는 않았다. 그 자신이 오경 앞에 쏘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아기 가진 아내 앞에서 총을 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경에게 총 다루는 법과 총 쏘기를 가르쳤다. 만져보게도 했다. 총탄을 뺀 채로 쏘는 신용을 해보게 했다. 오경은 여천이 쓰러진 자리가 내려다 보이는 그 숲에서 이래를 버텼다. 사람 막내가 드문 새벽이면 일대를 뒤지며 그를 찾았다. 그는 오지 않았다. 그가 오지 않을 걸 알고도 버텼다.
제 생일에 지아비를 잃은 박복한 계집. 박복을 넘어 주변에 해 끼칠 팔자를 타고난 년, 그게 이오경 자신이었다. 덕원 그 솔각지 모퉁이 숲에서 귀신처럼 이래를 버티고서야 그 사실을 인정했다. 인정하고 나니 비로소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귀신 형용이라 했다. 거울을 보지 않는다고 산에서 이래를 버틴 몰골이 귀신 꼴인 걸 모르랴. 오경은 귀신꼴로 걸었다. 미친년 행색으로 이동했다. 주막을 피하고 인가를 만나면 몇 푼씩 내밀고 밥을 먹고 갓방이나 헛간을 얻어 잤다. 상 거지꼴로 100가지 불러 미친년처럼 걷는데도 해찰하려드는 놈들이 있었다. 미친년아, 미친년이 제 만만치 크게 진 등짐 속을 궁금해하는 놈들이 흔했다. 그런 놈들이 무섭지 않았다. 눈앞에서 여천이 쓰러지는 걸 봤지 않은가. 하늘 아래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었다. 해찰하려 드는 놈들 발밑에다 육혈포 한 방씩 쏴줬다. 2방, 3방 쏘기도 했다. 그런 놈들 심장이고 머리통이고 언제든 쏴갈길 용의가 있었다. 살생하지 말라는 게 불개는 여천을 잃으면서 깼다. 살생하지 말라는 불교의 계명은 여천을 잃으면서 깼다. 조선 여인의 도리와 품행 따위는 애초에 배우지 못했다. 미친년이 해대는 총질에 놀란 종자들이 주랭랑을 놨다. 그런 놈들이 돌아오기 전에 오경은 그 자리를 떠나 걸었다. 봄 보내고 여름 지나 북청읍에 이르니 만삭이 꽉 찼다. 안산사 논리 인필골은 북청에서 맨 위쪽에 후치령을 넘어야 했다. 후치령을 넘지 않으려면 닷새 길은 돌아야 할 것이었다. 보통 몸이라면 그깟 고개 그깟 닷새 할 테지만 출산이 임박한 참이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실 수도 있었다. 이꼴로 곧장 집으로 들어가면 호랑이한테 물려간 년이 새끼웬 귀신이 돼 돌아왔다고 노인이 경기할지도 몰랐다. 노인한테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다. 아기 가진 몸으로 못된 생각, 막된 소리를 하기도 싫었다. 무엇보다 산을 넘는 중에 산기가 생기면 큰일이었다. 궁리하자니 어린 시절에 1년 지낸 배구남이 가깝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배구남은 할머니가 처음에 오경을 데려다 놨던 절이었다. 신충사처럼 비군이 절인 배구남 성화 스님이 신충사 화선 스님과 젊은 시절 도반이었다는 것도 생각났다. 그 스님들 인연으로 오경이 900리 멀리 금강산 신충사까지 옮겨갔던 것이다. 배구남으로 들어가 성화 스님을 찾았다. 10여 년 전의 계집아이 오경이라 하니 성화 스님이 알아보고 받아주었다. 배구남 요사에 들어 목욕하고 승복으로 갈아입었다. 나흘 뒤에 몸을 풀었다. 아들이었다. 아들 이름을 금강이라 붙이지 못했다. 금강이라는 이름이
너무 커서 제 부친의 크고도 깊은 슬픔이 담긴 것 같다 차마 핏덩이한테 붙일 수 없었다. 성화 스님이 용처럼 오래 살고 봄처럼 용감한 사내가 되라는 뜻으로 용범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백운함에서 공양간 허드렛 일을 며칠 하다가 경문을 필사하게 됐다. 성화 스님 곁방으로 옮겨 들었다. 성화 스님을 비롯한 노 스님들이 아기를 봐주는 동안 오경은 일을 했다. 한자 밑에 한글로 음을 달아 행자승과 신도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일이었다. 한글 모르는 행자승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그렇게 1년을 지내는 동안 용범이 젖을 떼고 걸음마를 시작했다. 아이를 백운함에 두고 비로소 후치령을 넘어 인필골 집으로 향했다. 어릴 때 기억으로 인필골 30여 가구에서 오경내 집 규모가 제일 컸다. 아버지는 마을 뒷산에다가 장례삼을 심어 키운 뒤 홍삼을 만들거나 생으로 북청과 풍산과 삼수와 단청 등의 약국이며 주문한 장군들한테 냈다. 고조부 쪽부터 그리해왔던 덕에 떼거리 걱정을 한 적이 없었던 듯 했다. 오경아, 어머니는 14년 만에 까치머리에 승복을 입고 들어선 오경을 대번에 알아보았다. 산밭에서 달려온 아버지는 나이 들어 돌아온 딸 자식을 향해 눈물 지었다. 어린 날 그렇게 떠나 보냈던 것을 미안해했다. 그때 오경을 데리고 나갔던 할머니는 보름 만에 돌아와서 함주 땅에 있는 보현사에 맡겨놓으라 했다. 한 달 뒤에 아버지가 보현사로 가서 오경을 찾았으나 거기 없었다. 아버지가 오경을 어디다 두었는지 묻자 할머니는 아버지한테 아들을 낳으면 알려주겠노라 했다. 3대 독자였던 아버지는 두 번째 접시를 드렸으나 자식을 보지 못했다. 할머니는 오경을 어디에 맡겼는지 끝내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오경을 버리고 돌아온 지 5년째 되던 가을이었다. 아버지와 일꾼 구씨와 함께 후치령을 넘어가 백운함에 있던 용범을 데려오고 오경 자신의 몸만치 컸던 짐짝도 가져왔다. 할머니는 오경을 어디에 맡겼는지 끝내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오경을 버리고 돌아온 지 5년째 되던 가을에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것이다. 아버지와 일꾼 구씨와 함께 후치령을 넘어가 백운함에 있던 용범을 데려오고 오경 자신의 몸만치 컸던 짐짝도 가져왔다. 백운함을 나오기 전에 오경은 자신에게 남아있던 50냥가량을 법당 불전에 올려놨다. 여천을 잃으면서 기도를 잊었으나 불전을 향해 아뢰었다. 저는 이제 갈 데 없는 계집이 아닙니다. 이필석과 김수년의
외동딸로 홍용범의 어미로 의연하게 살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3년 전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오경이 대신하게 되었다. 아버지 생전부터 따라다니며 익힌 일이었다. 작년 이맘때 홍삼을 가지고 삼숲에 갔다. 정해진 약국에 홍삼을 넘기고 붙박이 일꾼 구씨와 함께 주막으로 들어갔다. 봉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마당 평상에 올라앉은 장군들이 재작년 가을에 팔도에서 일어난 의병들 이야기를 했다. 회항과 안변에서도 의병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장 이름이 홍범도다. 홍범도 의병대가 지나간 자리마다 일본 놈들이 모조리 죽어 자빠진다. 홍 대장은 키가 9척이나 되고 눈이 왕방울처럼 부리부리 하고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몸이 빠르다. 총이며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고 몸싸움 할 때 그 주먹 한 방이면 왜군들이 나자빠져 죽는다. 홍 대장 노래도 생겼다. 홍 대장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랑하고 외적 군대는 막 쓰러진다는 노래다. 그 말을 듣는데 오경의 가슴이 무섭게 뛰었다. 수저든 손이 달달 떨렸다. 여처는 오경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남정이것. 여처는 오경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남정이지만 키가 9척이 아니라 6척 2치쯤이었다. 평양 진위대 시절에 잰 키가 그쯤이라고 본인이 한 말이다. 그 눈은 부리부리한 게 아니라 쌍꺼풀진 큰 눈이 깊었다. 여천의 본명이 홍범도였다. 세상에는 동명이인이 많다지만 홍범도가 둘일 수는 없을 것이었다. 장군들이 말하는 홍대장은 여천이 틀림없었다. 그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의병대장이 되어 삼수 장거리까지 들릴 만큼 노래가 생길 만큼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어디 있는지 아는 아내와 아이를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답은 쉬웠다. 오경 스스로도 그가 죽었다고 여겼지 않는가? 그도 이 오경이 죽은 것으로 아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오경을 찾아올 수 없었다. 오경이 그를 찾아내야 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면 즉각 찾아 나설 셈이었다. 그날 이 오경은 수시로 장거리에 나가 장군이며 사냥꾼들이 모이는 주막으로 들어갔다. 어느 주막에서든 남정들은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침략하고 있는지, 의병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말했다. 의병들이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홍범도 의병대는 작년 정월에 회양 먹회장골에서 일본군 100여 명을 죽이고 곧장 회양 역참으로 달려가 또 일군 수십 명을 죽였다. 홍범도 의병대에 관한 말은 거기가 끝이었다. 일군과 관군들이 그를 찾아 혈안이라는 말이 덧붙었을 따름이다. 다른 의병들 얘기는 무성한데 홍대장 노래는 점점 더 퍼지는데 홍범도 의병대 얘기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처처에서 불길처럼 일어난 의병대들이 일본군과 광군에 의해 박살났다는 말들 뿐이었다. 해가 바뀌어도 오경은 인근 대처들의 큰 장날이면 꼭 나갔다. 의병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듣지 않으면 눈앞이 어지러웠다. 의병대들이 연신 깨지고 의병들이 사라져 간다고 해도 여처는 살아있을 것 같았다. 어디선가 계속 홍대장으로서 의병대를 이끌고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살아있음을 믿고 싶었다. 노래처럼 불리며 외적 군대를 쓰러뜨리고 있기를 바랐다. 인필골 아이들도 용범조차도 홍대장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 않는가. 용범한테 그 노래 속 홍대장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려면 그가 살아있음을 믿어야 했다. 믿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라도 들어야 했다.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심해 장거리에 못 나갈 때면 불안했다. 그 읍에 그가 와 있을 성 싶었다. 거기 와 있을 그를 놓칠 것 같았다. 그제는 봄마장 든 듯이 그제는 봄 장마 든 듯이 쌀아기 비가 종일토록 꼬락가락하여 풍산 큰 장에 못 나갔다. 사실 비 탓이 아니라 간밤 꿈 때문이었다. 지난 6년 동안 한 번도 꿈에 나타난 적 없는 여천을 보았다. 검은 모자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그가 대문 앞에서 서 있지 않은가. 오경이 감격하여 그에게 달려드는데 그가 마주 안아주는 게 아니라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 기가 막혀서 가슴팍을 두들겨 대며 대다 꿈에서 깼다. 문을 열었더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에 가면 불길한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장에 가는 대신 일꾼들을 추스려 여러 밭을 다니며 콩씨와 옥수수 씨를 뿌렸다. 수수와 좁쌀도 뿌렸다. 모내기를 앞둔 못자리도 둘러보았다. 비 맞으며 여러 시간 일한 탓에 밤에는 감기와 몸살이 생겼다. 아이며 어머니한테 감기 오를까봐 거처인 사랑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들어 누웠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괜찮으려니 했는데 더 심해졌다. 어제 종일토록 앓고 오늘 날이 새면서야 몸살기가 약간 그쳤다. 끼니 대신 마셔댄 약물 덕에 일어나 앉을 정도가 되긴 했다. 그렇지만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다. 어머니와 서모가 증포소를 오르내리며 일꾼들과 일하는 기척을 여실히 느끼면서도 방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날이 저문다. 일꾼이라야 구씨 내외까지 아울러 8명뿐이다. 오경이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가을에 뒷산 산밭에 때 도적이 들어 몇십 년씩 묵은 장례삼 몇천 주를 훔쳐갔다고 했다. 몇천 주를 훔쳐간 것도 큰 문제였으나 도둑들이 밭을 망쳐놓은 게 더 심각했다. 그때부터 집에서 내는 홍삼과 생삼이
푹 줄었다. 일꾼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주무시우 살림해주는 구씨처 토성댁이 불켠 초롱을 들고 들어와 걸어준다. 일꾼들은 오늘 일 끝내고 돌아갔고 범이하고 할머니들 저녁상은 드렸고 모지당 먹을 죽을 쓰고 있으니 곧 들여오겠소. 여인들은 대개 자신이 난 고을 이름으로 태호를 가지는데 오경은 태어난 집에서 삶으로 태고가 마땅치 않았다. 그렇다고 사랑채에서 지내며 바깥일 하고 아들 키우고 사는데 용범내로 불리기는 몽청한 것 같았다. 당호를 모지당이라 지어쓰고 소목장이한테 판자에 파달라고 해서 대문 추녀 앞 상인방에 걸었다. 식구들이나 마을 사람들한테 모지가 보살이라는 뜻이라고 알려주고 모지당이라고 불리게 됐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요. 이따 생각나면 내 찾아 먹을 테니 아저씨랑 아주머니 저녁 드세요. 사흘 만에 모지당 눈이 뒤통수까지 들어갔소. 아파도 입이 써서 먹고픈 생각이 없어도 몇 술이라도 떠야 기운을 차릴 거 아니요? 생일이라고 팥 골라 쪄준 생일 밥을 먹길 하나 고기 넣어 끓인 미역국을 뜨기를 했을까? 어머님이 딸님 생일이면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지 알면서 그리 누워만 있으니 딸님이 무정하오. 오래전 생일날 부처님 모신 날이기도 했던 그날 오경이 절에 공 들이러 간다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나가 버려졌다. 어머니는 당신이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을 자책했다. 오경이 집으로 돌아온 뒤로 어머니가 딸 생일상을 차리는 까닭이었다. 초파일이면 어머니는 자책하고 오경은 한탄한다. 6년 전과 초파일날 여천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천이 주막에 부탁에 미역국을 먹었던 날이었다. 몸살 핑계로 쉬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말고 나가서 저녁 드세요. 토성댁한테 말을 하고 보니 여천을 본 꿈 때문이 아니라 고단해서 쉬고 있는 것 같다. 여천과 헤어진 뒤 쉰 날이 없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 쌓이면 집안에서 일하고 날이 좋으면 산일이나 밭일을 했다. 열흘에 2, 3일씩은 장거리에 나갔다. 열흘에 2, 3일씩은 장거리에 나갔다가 돌아왔다. 밤이면 일지를 쓰고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마다 경문을 읽었다. 금년 들면서 아침이면 용범한테 글자를 가르친다. 용범이 한글을 뗀 뒤로는 한자를 하루에 한두 글자씩 익혀주고 있다. 다시 이부자리에 들어 누우니 윗목벽에 걸린 족자 속 문구가 빛난다. 신계사 의성대사가 썼다는 서산대사 개송이다.
의성대사는 여천을 귀해해 의성대사는 여천을 귀해 직접 그를 가르치고 여천이 떠날 때는 당신 방에 걸려있던 족자를 떼어 건네주었다. 당신께서 여천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을 것이다. 눈 내린 벌판을 갈 때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말 일이다. 오늘 내가 간 자취를 따라 뒷사람들 발길이 이어지리니 그리하여 당신은 의병대를 이끌고 눈 내린 벌판을 반듯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당신의 벌판은 어디인가? 일본에 침략당하는 조선이 당신 벌판인가? 당신 벌판은 얼마나 걸어야 끝에 도달하는가? 마침내 도달할 수 있기는 한가? 나는 당신이 살아 계속 벌판을 건너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야 하는가? 자문하듯 앞에 없는 그를 향해 묻노라니 또 눈물이 난다. 오경은 여천이 세상에 없다고 여겼을 때 자신을 과부라고 여기며 지낼 때에는 눈물 흘리지 않았다. 그가 홍대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안 때부터 단단했던 마음이 비젖은 흙덩이처럼 부스러졌다. 모지당 밖에 손님이 오셨소. 멀어 눈 채 눈물을 훔치는 참에 토성댁이 귀퇴 앞에 와서 하는 소리다. 사랑채가 안채와 마주보고 있어서 뒤가 앞인 셈이다. 저 아프지 않아요. 누구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해주세요. 시방은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모지당이 글을 잘 읽고 쓴다는 사실이 마을에 알려진 뒤부터 이따금 뭔가 써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다.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왔다. 사주단자나 지방이나 편지 등이었다. 자기 이름을 써달라고 찾아오는 처자들, 제 이름 써달라고 달려왔다가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청하는 처자들도 있었다. 글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는 처자한테는 저녁 설거지하고 찾아오라 했다. 한글은 못해도 10번쯤 배우면 읽을 수 있는 글자였다. 그동안 동네 처자 여럿이 글눈을 띄웠다. 장승처럼 커다랗고 두억신이 같이 시커먼 삼시랑이 내가 우리 모지당 아프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여쭤보라고 하는구려. 오경 심장이 툭 떨어진다. 떨어진 심장이 제멋대로 날뛴다. 누구라고 해요? 여전인가? 여천인가? 그럽디다. 오경은 벌떡 일어나다 아찔한 현기증으로 퍽 주저앉는다. 주저앉은 채 숨결을 다스리고 안전걸음으로 문으로 다가들어 문을 열고 문턱을 넘는다. 툇마루에 올라있는 미투리를 꿰는다.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가볼게요. 예? 그 사람이 누군데 그 몰골을 해가지고 시방 성주상에 올라앉아도 될 꼴이요. 그 사람 범이 아버지예요. 토성댁 밥 새로 안 치세요.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고. 토성댁이 놀란 눈을 뜨는 사이에 오경은 말을 내놓아
신발을 맨다. 떨리는 손으로 귀신꼴이라는 머리를 매만지며 허청허청 걷는다. 집 규모에 비해 뜰이 넓은 건 집안에 증포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축대 아래 마당 서쪽에 증포소가 벌려 있다. 증포소 마당 축대 아래가 대문 마당이다. 흙 돌담에 이어진 대문채는 마당 동쪽으로 나 있다. 대문간 오른쪽은 외양간이고 왼쪽은 마곡간이다. 말 두 필 송아지 달린 암소가 산다. 구씨와 토성댁이 사는 마당채가 서쪽에서 대문을 바라보게 앉아 있다. 옛적에 식구 많았을 때 흔적이다. 식구 수는 물론 일꾼 수도 줄어든 지금 식구는 어머니의 서모의 용범과 오경 자신뿐이다. 겨식구일지라도 구씨와 토성댁 내외가 마당채에서 붙박이로 살며 큰 울타리가 돼준다. 안으로 열린 대문 밖 어스름한 저녁 기운 속에 장승처럼 커다랗고 시커먼 남정이 서 있다. 뒤로 넘긴 머리를 어깨쯤에서 동여매고 허름한 두루마기를 입고 등짐을 메고 서서 이쪽을 쳐다보는 사내 여천이다. 틀림없는 그다. 그가 대문간 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는 오경을 향해 다가든다. 한 걸음 앞까지 와서 선다. 두 사람은 눈길이 있닿는다. 그가 어깨를 떨며 울고 있다. 우느라 말을 못한다. 오경도 울음이 치받쳐 말을 할 수가 없다. 흐느적 걸어 팔 벌린 그의 품으로 안겨든다. 여천이 온지 닷새째다. 밖에 내리는 비로 방 안은 한층 아늑하다. 내일 동네 앞들에 있는 논에 모내기를 할 참이라 오늘 밤 비는 못비자 복비다. 오경은 내일 목꾼들한테 줄 품삯을 챙긴다. 모내기는 보통 식구들끼리 하고 품앗이로도 하지만 오경네는 식구가 적고 품앗이 다닐 사람이 없으므로 목꾼을 사야 했다. 내일 오기로 한 목꾼이 78명이다. 한 사람 하루 품삯이 한 돈 반씩이라 하루에 다 마칠 셈으로 목꾼을 최대한 모았다. 내일 모낼 논이 몇 마직이나 되는데 목꾼이 일이 많아요. 곁에 바싹 붙어 앉아서 오경이 장부에 써대는 이름들을 들여다보던 여천이 묻는다. 그는 밤에 둘이 되면 노상 이렇게 붙어 있으려 한다. 45마직이요. 와, 당신 논이 그리 많아요? 그 표정이 바보 같아서 오경은 으하하 웃는다. 그는 아내한테 반말할 줄 모른다. 오경이 비구니 계를 받은 정식 성녀였고 자신은 수계받은 행자성이었기에 환속하고 나서도 오경을 높이 두었다. 평양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이 집 저 집 머슴살이를 했다는 그였다. 일생 손바닥만 한 땅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인지라 며칠 동안 여기저기 받치며 삼이 자라는 뒷산을 따라다닐 때마다 신기해했다. 소장 내준 논도 좀 있는 걸요? 더 있다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돌아왔더니 좀 많더라고요. 내가 떠나 있던 사이에 좀 늘기도 했나 봐요. 그게 전부 무남 동료인 내거였고요.
아버지가 생전에 전부 내 이름으로 이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장가를 잘 든 거죠. 귀엽고 총명한 아들에다 인자한 어머니에다 부자의 어여쁘기까지 한 아내. 당신 진짜 땡 잡은 거예요. 이럴 줄 몰랐죠. 여천이 짐짓 우스운 소리를 해보는 오경을 돌려앉힌다. 우스운 소리를 했으므로 웃고 있어야 할 얼굴이 정색을 하고 있다. 오경 가슴이 싸해진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대고 있어도 무릎을 대고 있거나 무릎에 올라 앉아 안겨 있어도 그가 온 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바랐다. 이게 꿈일까봐 깰까봐 늘 초조했다. 사람이 사람을 이토록 깊이 아프게 좋아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되는 건지 몰라서 불안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아니 당신하고 의논할 게 있습니다. 어쩌면 어딘가 두고 온 식구가 있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어제 함께 밭에 다녀오던 길에 불쑥 그 생각이 났다. 둘이 헤어진 첫 해에 그는 이 인필골을 5번이나 다녀갔다고 했다. 날이 저물면 대문 앞에서 집안을 들여다보며 오경과 금강의 기척이 있는지 살피곤 했다고. 그리고 먹패 장골이라는 골짜기로 들어가 살았다고. 그 세월이 6년이었다. 아내도 없는 젊디 젊은 사내가 6년 동안 홀로 지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았다. 그걸 묻지는 못했다. 말씀하세요. 당신 없는 세상을 내가 왜 사는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할 만치 당신을 깊이 그리워했어요. 그러던 참에 당신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당신과 식구들과 같이 보낸 며칠이 비현실로 느껴질 만치 좋아요. 너무 좋아서인지 불안해요. 이렇게 좋아도 되는가 싶고요. 최소한 식구가 달리 있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오경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에게 다른 식구가 있다면 어찌할까? 데려오라 하여 같이 살아야 할까? 어머니와 서모가 같이 평생을 살듯 다른 많은 요인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 못할 것 같았다. 여천을 다른 여인과 공유하느니 차라리 그를 안 보고 사는 게 나을성 싶었다. 하지만 어찌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그 생활은 어떤 지옥일까? 그렇게 별 생각을 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오경은 고개를 빼 여천에게 입을 맞추고 얼른 물러난다. 나도 그래요. 당신처럼 나도 너무 좋아서 불안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당신도 알고 있다시피 나는 일반 의병이 아니라 의병대장입니다. 함께 의병 활동을 시작했던 동지이자 동무였던 김수엽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대장은 영영 대장이라고요. 그 말을 했던 김수엽은 저 아랫역 경상도 영주라는 곳에서 일본 장교놈이 쏜 총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내 품에서 숨을 거뒀죠. 함께하지 못한 그 세월 속에 김수엽 같은 이들의 사연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오경은 가늠할 수가 없다. 이제 차츰 알아가게 될 것이다.
마음이 많이 아팠군요. 그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이 아픈 세상을 떠나버린 그 사람이 가요. 아픈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잃은 내가 아픈 겁니다. 그렇게 장차 내가 다시 의병대를 무어 봉기하게 되면 의병 동지들 목숨이 내 손에 달리게 됩니다. 그 많은 의병들도 대개 부모, 형제와 처자식이 있으나 두고 나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동안 식구 걱정은 안 하고 못합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쪽으로 오기 전에 이쪽 풍산 포숙의 계수로 있는 양충이란 분을 소개받았어요. 내가 묻고 있던 백인근 선생 댁에서요. 나도 포숙에 들어갈 거라는 뜻입니다. 그건 내가 다시 의병활동, 척일투쟁을 시작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 가장이 못되고 예사 지압이 아비 노릇을 못할 것이고요. 당신이 의병 노릇을 접고 나한테 왔다고 생각지 않아요. 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을 세상에 다시 없을 만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예사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당신은 요상한 사람이 아니라 비상한 사람이에요. 당신 아내인 나도 요상한 여자는 아니고요. 중된 몸으로 당신 만나자마자 반하고 승복 입은 몸으로 아이를 갖고 혼인한 나예요. 지아비한테 총격수를 배운 여인이고요. 뿐인가요? 나는 호랑이에 물려갈 팔자를 이겨낸 몸이에요. 어떻게 여상할 수 있겠어요? 나는 식구들을 건사하고 당신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건 기꺼이 지원할 거예요. 당신이 걸어가는 눈 쌓인 벌판을 함께 걸을 거라고요. 그런데 일본군이 점차 세져가는 중이에요. 점점 더 세져서 결국은 조선을 잡아먹게 될 수도 있고요. 의병투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외놈 마수가 의병대장들 식구들한테까지 미칠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의병대를 일으키게 되면 내 식구가 적들한테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와 내 동지들을 잡으려는 적두루 술책에 나와 내 동지들을 잡으려는 적들의 술책이 당신과 우리 식구를 얽어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식구한테 탈이 붙으면 내 의병대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죠. 당장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당신과 내가 이대로 함께 살기보다 내가 당신 지아비로 널리 알려지기 전에 아예 식구가 아닌 척 따로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나가 살고 당신은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과부인 듯 사는 겁니다. 내가 이따금 집에 다니러 오고요. 천만 뜻밖의 말이다. 다른 내 식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상상이라도 했다. 오경은 억장이 미어지며 눈물이 솟구친다. 날마다 종일토록 보고 안고 있어도 모자라는데 나가 살겠다. 당신 울어요? 은혼이라고 했잖아요. 울지 마세요. 여천이
오경을 들어 제 무릎에다 올려놓고 끌어안는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복받쳐 오경은 엉엉 울어댄다. 울며 말한다. 당신이 봉기하게 되면 내가 식구들을 데리고 꽁꽁 숨을게요. 아니 내가 의병대원이 될게요. 그런 마음으로 살게요. 절대 일본 놈들한테 들키지 않게끔 세상에 없는 듯이 숨어 잘 지낼게요. 그때까지는 같이 살아요. 나가 살겠다는 소리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제발요. 이제 나는 당신을 보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알았어요. 내가 말을 잘 못했어요. 울지 말아요. 여천이 끌어안은 오경의 등을 연신 다독인다. 원래 오경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는 그였다. 오경이 뭘 원하는지 미리 알아채고 해주는 사람이었다. 앉을 자리도 누울 자리를 닦아주고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를 닦아주고 물그릇을 들어주고 신발을 사려주는 사람. 저녁이면 요강을 들여주고 아침이면 요강을 비워주고 아침이면 요강을 비우고 부셔주었다. 함께 꽃을 봐주고 같이 바람 냄새를 맡아주고 더불어 별을 헤어주는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11장을 읽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